몇 달 동안 서방의 언론에서 조명해온 것은 오직 한국에 대한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양에서 한국만을 오로지 보도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만이 전 세계에서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감염자를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한국 방식이 최고이며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3개월 전에 한국의 방역을 극찬했던 해외의 전문가나 언론 중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내다본 서양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 상황을 예측했던 외신들의 보도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한국을 비판했던 세력도 보겠는데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민들은 해외에선 극찬하는데 한국만 한국을 욕을 한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코로나 관련 한국에 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K방역이 최고라는 말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한국이 과연 최고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주변국인 중국도 코로나를 잠재웠으며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확진자 숫자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테스트 숫자가 능사가 아니라며 독일의 케이스를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현대 온라인 시사지는 과연 테스트가 많다고 안전한가 라는 기고를 냈습니다. 독일은 한 주간 코로나 검사 숫자가 1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량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여전히 나온다며 방역 모범국인 독일의 확진자 검사가 효과가 있냐는 것이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확진자가 덜 나온다면서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적은 이유는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민도, 즉 국민성이 일본에서는 높다면서 그것이 일본의 확진자를 줄인 계기가 아니겠냐는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의 감염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그나마 확진율도 10%나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확진자 비율과 검사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안 하는 일본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7월에는 매일 100명대 이상, 8월에는 매일 10,000명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검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실제 감염자는 현재 확진자 수의 10배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싸움에서 무너져가는 가운데 혼자만 버티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죠. 한국과 같이 한때 코로나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던 중국은 신장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홍콩도 150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면서 사스 때의 공포가 재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웠던 베트남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일 50명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얼마나 잡기가 어려운 질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다시 또 한 번 한국의 쥐잡기식 IT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입증을 하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있던 K방역과 관련한 온갖 극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예측을 한 언론사가 몇 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할 이유를 들었는데 코로나가 퍼지자마자 해당 지역의 대대적인 검사와 격리자의 추적 감시, 국민들의 전적인 협조를 그 예로 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출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개월 전 뉴욕타임스의 보도대로 한국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은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며 빠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감염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부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을 불러들이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정말로 놀라운 점은 국경을 닫지 않고 코로나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압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3, 4월 정도였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안도하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지 몰랐지만 수개월이 지난 결과 딱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고틀립 FDA 전 국장은 3월쯤 트위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문제는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5, 6월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 예측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7월이 되면서 일본의 확진자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이상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으며 진짜 문제는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감염 클러스터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경제인 및 유학생부터 해서
점차 여행객도 교류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일본의 국경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수개월 전에 미국 전문가는 이미 그러한 점을 예상했고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현재 상황을 낙관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짐진 모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스가 관방장관은 확진자 숫자 증가가 3, 4월에 비해 완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의 확진자 숫자보다 지금이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으며 코로나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도 안 해주고 정부는 괜찮다지만 확진자는 1000명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WHO에서도 다시 한번 홀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국을 극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얻은 교훈을 묻는 말에 부유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 정책을 너무 늦게 취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과 같이 바이러스를 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방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빠른 속도의 방역은 무려 작년 12월로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 내에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가정을 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미 작년에 예상하고 질병본부에서 관련 시뮬레이션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국에서 12월경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으며 한국의 질병본부센터는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테스트에 들어가며 감염을 통제해 나간 것입니다. WHO가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국처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미리 위험을 알고 대처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미 반년을 앞선 코로나 방역이 시작된 셈인 것이죠.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잦아들고 감염자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각국은 코로나 확진자 신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확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7월에 해외발 확진자들을 제외하고 국내 확진자들을 특유의 티끌까지 추적해내는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인 마이너스 3%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선방하며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의 10배인 마이너스 30%를 보여 미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판 여론도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수치를 보이며 주변 국가들의 끝없는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및 기토류 분야에서 반중동맹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기토류, 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기토류와 배터리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한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의 제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 3년 정도 중국을 강하게 제재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싹을 잘랐습니다. 중국 경제에 충분히 타격을 주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죠. 기토류 및 반도체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도 이번 행정명령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기토류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관영 언론들을 통해 물타기를 해왔습니다. 히토류 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의 방산 및 테크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가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공급을 줄여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한번 통했던 걸 계속 써먹고 있는 것이죠. 히토류는 배터리, 연구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개의 원소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이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히토류는 중국 이외에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에도 충분히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 과정의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중국이 향후 히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 위안, 우리 돈 약 17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 업체 SMIC에도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미 미국은 수월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중국의 전 세계 점유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미국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여 반중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줘 미 애리조나주에 1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건 유출입니다.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IT 관계자들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미국 측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을 갑자기 증가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정보기술산업부와 천연자원부는 올 상반기 히토류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의 6만 6천 톤에서 8만 4천 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제한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서구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에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핵심 소재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국가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는 건 미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도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은 히토류를 늘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시때때로 히토류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에게는 통했지만 상대는 일본이 아닌 세계 최강 대국 미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은 다른 공급선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센가쿠 열도 분쟁 때 일본도 다른 공급선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찾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덕분에 중국은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이미 호주에서의 히토류 채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부족하면 자체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히토류는 충분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때문에 채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채굴 업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히토류를 채굴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한편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꾸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은 히토류 생산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0%로 떨어진 데 이어 지금은 60%까지 내려섰습니다. 히토류 매장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36.7%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매장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채굴을 많이 하는 겁니다. 환경오염 같은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히토류는 제2의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오페크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그 위세가 73년 전 같지 않듯 히토류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섰으니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 조금씩 무너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입니다. 설비 비용과 환경 영향으로 히토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미국은 히토류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토류는 북한에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